자, 지금부터는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의 발화점이 됐던 인물이죠. 고영태 씨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관련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는 몰랐어요. 최주실이 대통령 영향이 있다는 사실. 그때 알았습니다.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관계는 남녀 관계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절대 그런 관계 아니었습니다. 정윤회 씨와 최순실 씨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부부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나는 직업을 가진 남자가 한 거짓말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 업종에 종사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정보가 있다는 사람의 그런 진술은 믿기 어렵다. 고영태는 절대로 양심적 내부 고발자가 아닙니다. 자, 이번 주제 노영희 변호사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영태 씨 결국 자신도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있는데요. 자, 고영태 씨 둘러싸고 노은지 기자. 두 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이렇게 소식이 전했는데 그것까지 좋은데 보석 신청 사유가 또 화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 사유가 알려지면서 기자들조차 몰랐던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거가 있었는데요. 먼저 두 번째 보석 신문기일에서 고영태 씨 측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줬고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고 싶다. 가족을 옆에서 지켜주면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러면서 보석 신청을 한 건데요. 그 결혼을 한지 몰랐기 때문에 와이프가 있다는 것 그리고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다 새로운 소식이어서 고영태 씨가 기혼이었냐 이런 걸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윤수명 기자,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좀 궁금했던 게 바로 이 소식이었어요. 와이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보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저도 미혼인 줄 알았는데 이거 사실관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네, 직접 고영태 씨 변호사랑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기혼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4월에 고영태 씨가 검찰에 체포될 당시에 이제 경기도 용인의 한 집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곳에서 1시간 반가량 나오지 않아서 검찰이 약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당시에 여자친구의 집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와이프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그 고영태 씨의 결혼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지금 뭐 사실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혼인 경우에도 보석 신청의 사유로 인정이 되나요? 원래 보석 신청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그 가족, 그러니까 뭐 부모, 형제, 자녀, 배우자, 이런 분들하고 변호사, 그다음에 그분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실은 관계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석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석을 신청한 사람의 자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보석을 신청한 사유가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보석을 신청한 사유 중에 본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나는 꼭 보석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사실은 관계자의 뭐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나에게 커다란 문제니까 날 풀어달라. 이건 사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 지난 8월 달에 고영태 씨 보석 허가 신청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 33명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 앞서서 또 저희가 들려드렸던 이중환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 목소리 들어보면 양쪽에서 정치적으로 의미를 두는 데는 좀 많이 엇갈리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 입장에서 보자면 고영태 씨는 사실은 내부 고발자와의 같은 그렇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또 자유한국당 등 다른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은 고영태 씨는 배신자, 그리고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사람으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영태 씨가 전격적으로 체포되면서 상황이 조금 많이 이상해진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석을 지금 그러니까 보석 신청했었었는데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가지고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안민석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이거는 약간 고영태 씨에 대한 정치적 보복 아니냐라고 하면서 보석을 같이 한번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되진 않았죠. 예. 네,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거면 이렇게 동거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이유를 해가지고 보석 신청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제 일단 접어두고요. 자,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물 중에서 역시나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인데요. 언제까지 구속돼 있을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또 갑자기 늘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법정 증언부터 일단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제일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통령님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 소신이 뚜렷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게 좀 알려지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신다고 해서 그게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24시간 정말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그거에 그냥 그 업무에 파묻혀서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제가 종종 다른 사람들, 특히 부속실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종종 얘기한 게, 대통령이 이제 좀 놀아야 되는데 맨날 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일만 해가지고 참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고. 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당시에 증언으로 출석했던 정호성 전 비서관의 목소리인데요. 저희가 왜 이 목소리 다시 들려드렸느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저와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핑계를 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평가가 엇갈립니다. 노영희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려진 사실이 왜곡된 게 많고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증언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원래 더 맞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정호성 전 비서관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그분의 핸드폰이라던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이 문건 유출 같은 것들이 이제 인정된 바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게 알려진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잘못 알려진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본인이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과 반대되는 객관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위증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신문 마치기 전에 본인이 이제 말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말한 그런 내용들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증거로 사용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좀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위증죄 가 걱정되기 때문에 어제 말을 아낀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약간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게 분명하고요. 자, 노원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면서요?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재판을 참석을 하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 있으면서 단체 이제 카톡방을 통해서 내용을 공유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 그 내용을 받은 것들을 지금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감동을 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또 이 중대 발언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이 주장을 했던 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이 나오니까 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지지자는 대통령 변호사 측도 예상치 못했던 듯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얘기를 들은 이후에 울컥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정호성 전 비서관 참 똑똑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저희 정치데스크가 취재를 좀 더 해봤는데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응을 직접 들어보시죠. 많은 사건이 일어났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저한테도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았다. 다들 뭐 잘 못해서 가슴 아프고 죄송스럽다. 저희도 다 울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느끼는 거 똑같은 뭐 대통령이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면서 오로지 일만 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고 왔는데 일들 모든 일들이 허위 억지르고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됐다고 생각하는 거고. 자, 어찌됐건 간에 저런 반응 역시도 지지자들 일부의 반응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와서 노영희 변호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이미 정 전 비서관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는 다 이미 지난 2월에 마쳤다고 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1월 구속됐는데 아직까지도 1심 재판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원래 구속
만기는 6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구속 만기 6개월이니까 6개월 안에 이제 재판이 다 정리가 되고 선고만 남겨져 있다고 네. 한다면 당연히 빨리 풀어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에 일부만 먼저 풀어준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이제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검찰에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그 청문회에 그 출석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네. 해서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원래 재판부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원래는 그냥 풀어주려고 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아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다면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동안 구속됐던 것은 사실은 잘못되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일일당 뭐 10만 원 정도 계산해가지고 아마 나라에서 돈을 보전해주는 형식으로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공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양면적인 모습이 있군요. 자,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 어저께 박근혜 전 대통령 출석해서 끝내 증언은 거부한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소회식으로 밝힌 말을 들어보면 최순실한테 문건, 국가기밀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한 적이 없었다. 본인이 알아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물론 증언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이게 증언으로 받아질까 안 받아질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한 재판부거든요. 자신의 재판에는 그 진술이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본인에게 모든 책임을 사실은 다 이제 돌린 셈이 되고 내가 혼자 한 것이지 대통령이 시킨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본인 개인적으로 따지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어제 한 발언이 증언의 형태를 빌린 발언이 아니고 신문이 끝난 다음에 그냥 개인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자,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사정의 칼날이 또 한 군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조정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고 나섰습니다.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국가의 근본을 허물어뜨린 그런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까지 그런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저열한 공격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시도 또 서울시정도 또 서울시민들도 같은 피해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서울시도 함께 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국가정보원이 서울시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정책 업무를 사찰을 하고 통제를 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박원순 제안 문건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서 본인을 이렇게 좀 옥죄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원순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이 오후 2시에 이제 고소장을 저렇게 제출을 하는 모습인데요. 사생활은 물론이고 시정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해 실제로 서울시까지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명의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아, 서울특별시 명의로까지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군요. 네. 자, 내용에 비해서 서울특별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서울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인격은 따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라고 판단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사건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의 쟁점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이 과연 서울시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또 하나 쟁점으로 지금 작용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사건 역시 정치 사건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그럼 궁금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장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거 궁금해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취재가 됐습니까? 일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반응은 취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말을 좀 아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꺼번에 모아서 대응하겠다 이런 게 측근들의 입장인데 일단 이명박 정부 당시에 고위직을 지낸 인사와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좀 격앙된 반응을 바로 보이더라고요. 일단은 무슨 법적 권능과 근거로 국정원 기밀 사항 뒤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일이 반응하고 싶지 않다. 가치가 없는 일이다. 고소 고발하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서를 받았다 이런 좀 주장들이 제기가 되니까 택도 없는 소리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런 것나 보고받는 한가한 자리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법적인 절차를 한번 따져볼까요? 노영희 변호사.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피고소인 신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소환 조사합니까? 아니, 이제 우선은 이제 고소인이 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게 네. 되고요. 고소인 조사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10명이 넘게 지금 고소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순서대로, 그 중요한 순서대로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고소인하고 피고소인 사이에 말이 달라지거나 틀리다고 한다면 대질 조사까지도 사실은 할 수 있고요. 그 외 나머지 객관적으로 그 고소인의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죄고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닌데요. 어제 검찰에 출석한 문성근 씨에 이어 오늘 모습을 나타난 김미화 씨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할 생각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차례로 함께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말 그 부끄러움 없이 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이 현실이 정말 어이상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실행하도록 시킨 대통령이 정말 그 요즘 젊은 사람 말대로 실화냐? 대통령이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이렇게 사찰을 하면 어느 국민이 대통령을 믿고 이 나라를 믿고 이야기를 하며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 안에 최대 피해자는 김민선 씨구나, 김민선 배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해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공작조가 그를 공격했던 논리가 아직도 잔상으로 남아서 두렵고 힘들어서 나올 생각을 못하거든요.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서 방송인 김미아 씨, 또 배우 문성근 씨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는 적폐청산 주장, 또 작업이 우리 정치권에도 상당한 파장을 던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의 공방과 그 사이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뒤에 돌아옵니다.